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 맞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래서 액침 냉각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냐고 막 물어봤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그 미국에서 그 액침 냉각하는 기업 주가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다음 기회가 교수님 되면 말씀 들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아는 만큼 더 들리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그런 액침 냉각하는 회사, 그걸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또 제작하는 회사, 이런 데가 또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고 올랐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세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게 들으십시오. 네, 근데 그 주가는 제가 생각해 보면 환율이라는 문제, 뭐 금리, 전쟁, 그런데 이제 그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의 목표가 딱 AI 중심 세계로 보면 그 뭐 반도체 갖고 있는 약점이 발열이니까 그러면 발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공기 쿨링, 우리 자동차처럼, 그다음에 액체 쿨링이라고 또 그 냉각수 있는, 근데 액침 냉각은 완전히 물속에 넣는 건데 그 액침 냉각 다음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또 다음이 있네. 제가 이제 그런 결정권자라면 지금은 이제 상온에 뭐 냉각수 같은 곳 속이나 북극 바닷속에 이제 슈퍼컴퓨터 다 집어넣자는 건데 그 다음은 이제 액체 질소에다가 집어넣자. 액체 질소요? 아마 액체 질소가 70도 K인가 그렇습니다. 77도 K인가요? 그러면 영하 한 180도? 170도? 0도 K가 얼마인가? 200. 네. 그냥 교수님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77도 K니까 마이너스 150도, 180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액체 질소는 우리 인체한테 위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압축시키면 냉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영하 뭐 100도, 200도 되니까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반도체는 특징이 차가울수록 더 성능이 좋습니다. 얼지는 않아요? 액체는 아니니까. 반도체가. 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분자가 이렇게 막 진동하고 흔들립니다. 열받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지나갈 때 부딪혀요. 그것 때문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그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원리인데 아예 냉각시키면 실리콘 결정이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그 속으로 싹 그냥 지나가서 저항이 떨어지게 됩니다. 액체 질소 관련주 찾느라고 또 이제 검색하시겠네요. 그거는 좀 한 10년 후에. 이거는 훨씬 더 그 미래. 액침 냉각 그 다음. 액침인데 액체가 이제 액체 질소, 액체 수소 뭐 이런 걸로 가겠습니다. 그 어떤 액체의 소재 측면에서 보면 온도가 더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러게 요즘에 보니까 진짜 뭐 데이터 센터를 그냥 바닷속에다 지어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방열판을 붙여요. 우리 오토바이 그 옆에 주름살처럼 표면적이 클수록 빨리 열을 배출하니까.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액체하고 그 방열판하고 만나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데, 액체가 지나가면서 뜨거워지는 거를 우리 냉장고처럼 어디서 다시 또 온도를 압축해서 낮춰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반도체 안에 구멍을 뚫어서 TSV처럼 그 안으로 물이 지나가게 하자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TSV라고 VR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뚫어가지고 데이터가 빨리빨리 지나간 거잖아요. 그건 TSV라고 Through Silicon VR에서 실리콘에 이제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그널 전력 그라운드인데 이제 TWV라는 걸 제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TWV. 이제 반도체 안에다가 수도관을 만들어서 그 반도체 안으로 통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건 W 워터인가요? 네, 워터.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스루 실리콘 비아가 구멍에 그 전자가 돌아다니는 길이잖아. 엘리베이터. 전자 대신에 이제 물을 통과시키자. 그 엄청 미세한 구멍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많이 필요하죠. 압력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불순물 때문에. 또는 또 뭐 약간 불순물, 우리 그 파이프 안이 왜 그 많이 저거되잖아요. 부식되기도 하고 녹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집안에서 뭘 쓰나요? 그 카파 구리 배관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물이 새면 이제 반도체가 죽으니까 물 안 새게, 아파트에 물 새면 위층에서 물 내러 공사해야 되잖아요. 물 새면 안 되니까.
이걸 이런 건 이제 상상인데 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스루 실리콘 비아도 나오고 인터포저도 나오고 뭐 칩렛 요즘 나온 개념이 제 입장에서 그때 다 나왔는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재밌게 얘기하는 게 10년에서 20년 남으면 어느 날 툭 튀어나옵니다. 예, 그럴 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우연히 보이면 커피 한 잔 같이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죠? 20년 뒤에 10년이나 20년 뒤에. 예. 근데 사실 되돌려 보면 한 20년 전에 스루 실리콘 비아 네. 반도체를 쌓았는데 그 중간에 길을 내 가지고 반도체 사이에서 전자가 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카이스트에 있는 재료공학과 교수님들하고 일을 좀 했어요. 예. 연구재단 연구비를 받아서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애칭을 하는 거죠. 왜 저렇게 구멍 뚫으실까? 요즘이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뭐 반도체의 노이즈를 없애는 기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HBM에 또 다 관련이 됩니다만 네. VR을 뚫는 TSV죠. 네. 그런데 그 전기적인 특성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VR은 뚫어줬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측정하고 뭐 시뮬레이션하고 모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그때 이거 어디다 쓸까 이러다가 이제 패키징에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는 게 주로 와이어 본딩인데 와이어 그 금속 금으로 있습니다. 금으로요? 금으로. 그래서 비싼데 금을 써서 와이어를 연결하면 반도체 하나당 연결할 수 있는 선 수가 인터커넥션 수가 100개를 넘기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에 와이어.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반도체 공장할 때 그 와이어 본딩하는 장면 나오는데 제가 그 시간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거 언제 다 연결하나. 그러니까 아예 뚫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이오 개수가 그 100개 갖고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안 나오니까 10,000개, 10,000개, 100만 개 가려면 버티컬리 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들은 생각이 제가 오만하지 않고 남하고 협력했다는 거. 그때 재료과 교수님들 좀 많이들 대부분 다 은퇴하셨는데 그런 기회를 제가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닫지 않고 유심히 보고 협력했다는 게 이런 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무어의 법칙은 끝나고 어디로 가지 생각할수록 그래서 한 2010년경에 미국 그 교과서도 TSV를 썼습니다. 학생들하고 논문을 많이 쓰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 한 하다 20년 전. 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왜 물길도 없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냉각이 중요하니까. 그 비아가 또 어디 쓰이냐면 반도체 내 열을 외부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서멀 비아라고 그러는데 신호뿐만 아니라 열을 배출하는데 비아가 사용이 됩니다. HBM에서. 그게 A 회사, B 회사와의 실력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열을 배출하는 거. 그게 비아가 그 구멍을 뚫어서 자동차 머플러처럼 마우라라. 그런데 전통적인 D램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어디다 쓰지? 왜 낭비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값싸게 그다음에 다이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메모리는 값싸야 된다. 뭐 이런데 그러면 땅 하나 뭐 1%라고 늘리는 데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B 회사는 이거 구멍 많이 뚫어야 된다. 열도 배출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큰 HBM의 성능 차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요? 현재라고는 제가 확정적으로는 많은 비밀이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축적돼 있습니다. 이야,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보일러도 네. 연통이 중요하고 자동차도 머플러로 이제 잘 배출하는 게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술이든 삶이든 관점을 너무 고정돼서 보지 않고 계속 바꾸면서 생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상에 고정돼 그게 이제 촉발시킨 게 이제 챗GPT와 같은 이제 생성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런 효과가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뭐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뭐 HBM도 그렇습니다만은 반도체 업체의 순위가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위는 뭐 전체는 바뀐 건 아닙니다만 특정 부분에서. 아니지만은 뭐 어떤 특정한 특히 고성능을 요구하는 데서는 경우에 따라 그래서 제가 2000년대 10년 뭐 어느 시점부터 네네. 메모리가 가장 비싼 부품이 될 수 있다. 메모리가
가격 경쟁이 아닌 표준화 제품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이제 HBM으로 계속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범용 D램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맞춤형이고 굉장히 고성능이고 수율이 10%밖에 안 나와도 10배 팔면 된다. 예. 수율이 10%밖에 안 나와도 10배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0배 와. 비싸게. 10배 비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성격 우리 연구실에 그 좀 독특한 항상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나 산업이나 10년이나 30년 정도 되면 뭐 너무 고정관념의 것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야, 그 사실 HBM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막 한 30% 정도 왔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모델도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발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가장 풀리지 않는 난제가 역시 이쪽일까요? 전력 소모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뭐 퀄 테스트를 어떤 기업계 통과했다 네. 못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열이랑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밴드위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역폭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GPU하고 HBM 사이에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는가 그게 대역폭인데 네. 우리가 챗GPT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질문을 던지면 단어가 한꺼번에 안 나오고 단어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가 스루풋이라고 그래서 전공 용어로 시간당 토큰이 몇 개 나오냐 단어가 몇 개 네. 나오냐인데 그게 재미있는 거는 그 속도가 생성 속도가 GPU와 HBM 사이의 대역폭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나 뭐 HBM이 아무리 뭐 머리를 빨리 돌리더라도 주고받지 못하면은 말짱 꽝인 제가 거죠. 뭐 계산하면 뭐해 누구한테 줘서 쓰게 해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리고 GPU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 아. 메모리가 없어요. 네. 계산만 빨리 하는 예, 거고. 예. 그게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는 예, 건데 예. 그래서 갖다 적어야 돼요. 갖다 적는데 시간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역폭을 높이느냐가 하나 메인 디렉션이고 두 번째는 용량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생성 인공지능 되면서 멀티모달 되면서 데이터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10년 내에 1000조가 갈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이제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하려면 또 1000조 원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1000조국 곱하기 1000조국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높아져야 돼요. HBM. 그러니까 자꾸 쌓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층고 제한이 있어요. 아, 용적률처럼. 그 GPU 높이하고 맞춰야 돼요. 예, 예, 예. 높이를. 왜 그러냐면 그래야 거기에 방열기를 같이 붙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를 조립하는 대만이나 미국 업체들이 우리 HBM 마음대로 이렇게 층수 높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거기도 카르텔이 강력합니다. 패키징이 안 되니. 우리가 패키징해 줘도 거기서 우리는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 끝이 자기네 냉각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 딱 정해져 있어. 스펙이 예, 예. 몇 층고를 몇 미만으로 해라고 딱 정해져 있어. 그때 협회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10층으로 제한되면 어떻게 아파트 단지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게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HB. 그러니까 용량과 대역폭입니다. 근데 용량과 대역폭을 다 느리다 보면 결국은 그거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비례해서 네. 전력 소모가 늘어나요. 그럼 전력 소모가 늘어나면 또 거기에 비해서 열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냉각 기술 이렇게 스토리가 어려워지 그 난이도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대역폭 용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용량 늘리는 방법이 층수 높이는 건데 아마 16층 다음에 32층이 거의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만들고 그럼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 소모가 느리는 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면 냉각 그 순으로 이제 앞으로 이 제작하는 GPU와 HBM의 성능이 결국 그 최종 단계에서 전력 소모로 주어진 성능을 만족하느냐 전기 소모로 전력 소모로 얼마 하느냐 열 소모로 얼마 하느냐 그러면 냉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가 가는 게 이제 우열을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숙제가 계속 꼬리를 무는 거네요. 대역폭 늘리고 용량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전력 소모 높아지고 발열 이제 높아지고 어려운 그러면서 또 성능 거는 높여야 되고 그거를
풀 수 있는 그 실리콘 반도체의 특성상, 예. 폰 노이만 구조의 특성상, 예. 그 다음에 AI의 알고리즘, 딥러닝에서 행렬 계산이 많은데요. 예.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그게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쳇바퀴 도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델이 바뀐다든가 뭐 양자 컴퓨팅이 등장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뭐 그쪽에 희망이 딱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 인공지능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어려운 기술적인 요소가 거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전력 소모를 줄이거나 줄이는 기술이 있거나 열을 잘 빼는 기술이 있거나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앞으로 하나 잡고 계속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숙제인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두뇌는 예. 전력 소모가 한 20와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36.5도 이렇게 하루 종일 쓰면. 그런데 뭐 H100, B100 그 엔비디아 GPU가 700와트를 넘는 것 같고 곧 킬로와트. 그러면 손바닥만한 반도체 하나가 전열기가 되니까 그러면 열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도 있고 네. 열을 받으면 그 물질 간의 열 팽창 계수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두 개의 메탈을 붙여놓고 열을 높이면 열 팽창 계수 때문에 한쪽으로 휘죠. 기차끼리 엿가락 휘는 것처럼. 네네. 그러면 깨지게 되죠. 그럼 와피지 이런 게 또 우리 국내 HBM 회사들, 패키징 회사들이 엄청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잖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네.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아, 그 예측이 안 돼요? 예,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다 들어가고 거기 전자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예. 그게 이제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잘 예측이 안 됩니다. 모델도 부정확하고. 그래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엄청난 기회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공학 얘기를 너무 해서. 재밌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전 이런 얘기 더 재밌습니다. 예.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런 얘기 제일 좋아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른 채널이랑 좀 다르죠. 그랬으면 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철길도 보면 네. 이 철길 사이사이 요만큼씩 좀 빈 틈이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 그 지나가는 교량에도 네네네. 그 틈은 철로 만들어 놓고 요만큼 띄워 놓고 네. 그 여름에 이제 늘어나는 거 계산해서 그만큼 띄워 놓는 예. 건데 반도체는 그게 예측이 안 된다는. 예측 자체가 실험 그러니까 뭐 철길이야 뭐 1년 한 번 지나면서 늘어나고 네. 줄어드는 거 재면 될 텐데. 근데 KTX 이렇게 보니까 전하고 달리 털컹털컹 안 거려요. 좀 덜하죠. 그 갭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물어볼 때는 없고 그냥 탈 때마다 그 레일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몇 센티미터의 갭을 두는지 옛날만큼 덜컹 안 거리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스케일의 일들을 반도체 패키징에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철도는 역사가 뭐 100년은 넘었을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반도체에 생기는 건 이제 웨이퍼를 이제 갈게 약 갈아서 붙이고 뭐 언더필하고 뭐 필름을 붙이느냐 뭐 몰딩을 하느냐 이런 이제 초기 단계니까 완전한 기술을 확보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 장치 측면에서 보면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공학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확률적인 분포를 가진다. 예. 가우시안 분포라고 정규 분포라고 그러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도 어딘가에 확률은 있다. 그러니까 확률의 게임이지 진실과 거짓 사이에도 역사도 그렇지만 자기 기억도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진실과 거짓은 명확하기가 어렵다. 다 확률적인 거 아니냐 이런데 우리 컴퓨터의 동작도 그렇고 오늘 자동차 얘기보다는 컴퓨터의 동작도 확률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GPU하고 HBM하고 설계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까 할 때 확률이 몇 10의 마이너스 6승이나 12승 내로 에러 내지 않으면서 보낼 가능성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따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률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생성하는데 1조 번 하는데 한 빛 에러 나면 인간이 못 알아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냅니다. 확률적으로 보냅니다. 네. 근데 뭐 1000개 보냈는데 1개 빛 에러 난다. 학습을 기껏 해놓고 그러면 이제 성능과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펙이라고 할 때 확률적인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HBM이든 GPU든 깊이 들어가면 다 수학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포드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막 신경전 벌일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예전만 하더라도 중간중간 막 다운되고 멈추고 네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네. 포드가 우리 기술이 더 낫다. 네.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윈도우 너네가 만들었으면은 네. 달리다가 이거 서면 어떡하냐. 네.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신경전을 네네. 벌이기도 했었다는데 네. 그러면 약간 뭐 반도체도 에러가 날 수 있고 네. 실수를 할 수 있고 네. 일단 그거는 확률적으로는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고 가야 되는 본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네. 그런데 북극 지방을 지나고 나면 좀 고장률이 생겨요. 예? 수출할 때요? 비행기 싣고 갈 갈 때 때요? 태평양 노선을 갈 수도 있고 북극 노선으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차이를 둡니다. 전자파 때문에요? 우주에서 오는 파티클 때문에. 파티클이요. 입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자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게 외부 입자를 좀 차단해 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오로라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동 비행기가 내가 만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가 북극을 지나갔을 때 좀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확률이죠. 뭐 태양의 흑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주식이나 다 운칠기삼 아닙니까? 운구기일인가요? 다 뭐 확률이죠. 그렇죠. 뭐. 그래서 또 운도 중요하다고. 근데 제가 뭐 야. 그런 얘기를 재미삼아서 드리는 거는 이 HB나 GPU 설계도 다 에러가 생길 다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 열 때문일 수도 있고 전자파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고른 분포가 아닐 그 상황을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확률 내에서 정상 동작하도록 하는 설계가 돼야 되죠. 네. 이게 또 뭐 원자, 양자의 영역까지 가버리면은 진짜 계산으로 안 되는 게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계산된다 하더라도 너무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계산하다 6개월 되면 개발 시간이 다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에러가 나든. 네. 그래서 수율이 10%만 나오더라도 일단은 또 양산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제가 극단적. 그러면 이제 기업 경영은 어렵겠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된다. 그래서 또 수율을 올리면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메모리 개념을 고착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이제 열린 생각으로. 인생을 살든 연구를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